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08년) 당시 제 학교 동창과 둘이 강원도 아바이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밤 9시경 삼척 해신당공원 부근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길이 험하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정말 외진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어두운 도로 위를 한참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앞쪽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져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흰색 교복 셔츠에 밑에는 파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양손에는 운동화를 끼운 채로 이렇게 만세 자세를 하고 막 맨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되게 괴기스럽게 말이죠. 친구와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 차 옆을 지날 때 힐끗 보니까 입고 있던 흰 셔츠에 피도 묻어 있더라고요. 그 핏자국을 보고 나니 혹시 나쁜 놈들에게 추행이라도 당했을까 싶어서 저는 친구에게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 차를 세우고 그 여자아이가 달려간 방향을 따라서 막 쫓아서 뛰기 시작했는데 어딜 간 건지 도무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여학생 찾는 걸 포기하고 차로 돌아와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앞쪽 저 멀리에 차량의 라이트 불빛과 경찰차로 보이는 사이렌 등이 막 보여서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해 있었고 때마침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싣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들것위에 실린 환자인지 시신인지 모를 그 사람을 보고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엔 흰 셔츠와 파란 운동복 바지를 입은 여고생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셔츠에 피까지 묻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 저희 근처로 경찰관 두 분이 계시길래 조금 전에 저희가 오면서 목격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정말 그때는 실려가던 여고생의 복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여고생의 복장과 너무 똑같아서 막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 현장이 뺑소니 사고 현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그 여고생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도 우린 기괴하게 뛰어가던 그 여고생이 구급차에 실려갔던 그 여고생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던 귀신이던 왜 그렇게 기괴하게 뛰어갔을까요? (20대) 중반에 제가 홀로 도보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지방 이곳저곳을 두 발로 걸어 돌아다니면서 길바닥 여기저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무렵에 하루는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엔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 근처로 텐트를 설치하고 그대로 누워서 잤습니다. 참고로 텐트 옆으로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제법 큰 나무라 텐트 위쪽으로도 나뭇가지가 뻗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 피곤했던 탓에 텐트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명
굉장히 깊은 밤이었는데 텐트 주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텐트 천장을 이렇게 쓰는 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고단했던 탓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잘 안 가서 다시 집중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부르며 깨우셨어요. 텐트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시면서요. 텐트 밖에는 일찍부터 근처를 거닐고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저 같은 여행객을 종종 보셨던 건지 엄청 경계하는 눈치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멀쩡한 데 놔두고 거기서 자냐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움직이려고 텐트를 정리하는데 해가 떠 있으니까 어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요. 그 텐트 옆 나무 근처로 뜯지도 않은 나달의 사탕들이 이렇게 몇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나무에 작은 제사상이나 소주 같은 건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탕? 좀 웃기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을을 지나 이동을 하면서 보인 한 밥집에 들어갔는데요. 동네 장사가 아니라 운전자들 운전하면서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식당 같았는데 이제 밥을 지으면서 장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기다렸다가 밥이 다 되고 나서야 아침을 먹기 시작했고 그땐 손님이 저뿐이라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잤던 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무에 있던 사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정말 거기서 잤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을 분들도 그러시던데 거기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며 묻자 제가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햇수로 10년도 더 전에 결혼 후 촌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러자 며느리 사랑이 남달랐던 그 집안에서는 며느리에게 좋은 건 다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먹을 걸 사러 남편과 시부모님이 차를 타고 시내로 나섰고 집에는 여자와 갓난아이 둘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날 시내에 나가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속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시아버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아이를 포대기로 들쳐업은 채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하필 단단하진 못했는지 밤새 시신이 매달려있던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포대기에 있던 아이도 엄마한테 눌리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숨지고 만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결에 들었던 아이 울음소리와 또 나무 근처에 놓여있던 사탕까지 말이죠. 이건 제가 대학교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창원이었던 저는 수능 대박이 터져서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제가 원하는 대학으로 골라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부모님께서는 기숙사 생활을 권하셨지만 저는 뭔가 학교에 구속되는 느낌일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어차피 1년 있다가 군대도 가야 하는데 한 1년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홀로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다고 자취방을 구해달라며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고 같이 서울에
학교 근처로 원룸을 보러 다녔는데 워낙 방도 낡은 방이 많고 또 평수도 다 형편없는 것들이라 아버지께서 아니, 아무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도 이런데 어떻게 사나? 이러시면서 어차피 1년 있다 군대 가는데 제대로 살다 가라면서 학교랑 거리는 조금 있었지만 방 2칸짜리 빌라 월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놀지만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시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 자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 불러서 맨날 술 먹고 결국 안 하던 담배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방은 도심에 있는 4층짜리 빌라여서 그닥 바깥에 볼만한 풍경도 없고 제가 담배를 필 때 아니면 창밖에 고개를 내미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려고 창틀에 매달려 바깥을 내다볼 때면 늘 어느 전원주택집에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 집에는 아줌마가 한 분 사셨는데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그 아줌마가 귀준마로 통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저를 포함해서 동기 3명이서 곱창에 소주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핀다고 창틀에 매달려 있던 친구 하나가 야, 너네 저기 한번 봐봐. 그래서 뭔데? 하며 다 같이 창틀로 갔는데 그 집 마당에 등이 켜져 있어서 그 안쪽이 훤히 보였는데 그 집 아줌마가 마당에서 허공에 대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빌라와 그 집 간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제가 4층이다 보니까 말소리 같은 건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분명 그 아줌마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듯 계속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 아줌마를 귀준마라고 불렀어요. 귀신 보는 아줌마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멀쩡히 화단에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멀쩡히 장을 봐오기도 하는 모습에 도대체 뭐하는 아줌마인가 궁금했죠. 그 집 앞을 지날 때도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전원주택집이라 무당집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 귀준마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동기물이 3명이서 제 방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다음날 속 좀 풀자며 정오가 다 된 시간에 집 근처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당이 되게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문한 순댓국이 나와서 아주머니께서 상에 하나하나 올려주고 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갑자기 저기 사장님, 혹시 요 옆에 전원주택 사는 아줌마 혹시 아세요? 이러며 여쭙자 아주머니가 어디? 하고 되물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혼자 순댓국밥에 소주를 드시던 아저씨 한 분이 대화에 껴드시더라고요. 아이 파마머리 아줌마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빌라 옆에. 그래서 아세요? 막 혼잣말하고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 딱한 여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설명 없이 딱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 집에 애 없이 부부 둘만 오래 살았는데 남편이 암으로 죽고 그 아줌마가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학기 때였어요. 제가 담배를 피면서 그 아줌마를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베란다 창에서 아줌마를 보는 건 많아야 한 달에 3번 정도? 또 길거리에서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학교에서 조별과제 회의를 하고 친구들과 저녁까지 먹은 뒤 늦게서야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당에서 아줌마가 막 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러는구나 하고 무시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담배나 한 대 피려고 베란다 창에 팔을 걸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아줌마는 뭔가 격앙된 모습으로 막 허공에 대고 이야기와 삿대질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그리워서 미친 거 아니야? 부부싸움도 하나 보네? 하면서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담배가 다 타들어갈 때쯤에 갑자기 그 아줌마가 4층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꺼져! 당장 나가! 이러면서 소리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창문 열어놨으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쾅 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때 바람 한 점 안 불고 있었는데 문이 그렇게 열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바로 담뱃불을 끄고 들어와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줌마 진짜 귀중마 맞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귀신이 된 남편이랑도 부부싸움이 되는 게 웃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는 왜 그게 남편이라고만 생각하냐? 다른 귀신 쫓아냈을 수도 있잖아. 저희 삼촌은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침이지 사실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조깅을 하셨는데요. 삼촌이 조깅을 하시는 코스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뒷산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였는데 그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삼촌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깅을 하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 앞에 있는 소나무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게 뭘까? 하면서 가까이 걸어가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삼촌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거죠. 저 나무에 있는 게 만약 귀신이라면 어서 도망가야 하는데 또 만약 이게 진짜 사람이 목매달고 자살한 거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삼촌은 두려움을 참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가까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나무 쪽으로 가까이 접근해보자 아직 날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었고 미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시체라고 삼촌은 결론을 내리셨죠. 그걸 확인한 순간 삼촌은 왔던 방향으로 냅다 뛰어 바로 파출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곤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과 함께 아까 그 장소로 돌아오셨답니다. 그 문제의 장소로 돌아오시는데 30분 안팎으로 걸리셨다는데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와 함께 와보니까 황당하게도 그 소나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경찰은 삼촌 보고 신새벽부터 술 마셨냐고 하고 삼촌은 어이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 다가가서 자세히 봤는데 이게 웬걸? 그 소나무에서 아까 여자가 매달려 있던 제일 큰 가지 부분이 톱으로 썰린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지가 잘린 지 얼마 안 된 듯 송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바닥을 보니
뭔가를 질질 끌고 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같이 온 경찰도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그 소문이 잠잠해졌을 무렵 삼촌은 라면을 사러 한 늙은 할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신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뭐 하나를 여쭤보시더랍니다. 자네가 그때 뒷산에서 목매단 시체 처음 본 사람이지? 네, 그런데요. 우리 슈퍼 옆 주택에 사는 중년 부부 이사 간 거 알아? 삼촌은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딴소리를 꺼내시니깐요. 하지만 어르신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시는 대로 다 답변을 해드렸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중년 부부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중풍을 앓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 목까지 일해서 남편 병간호까지 다 해주고 게다가 사이도 좋아서 인꼬 부부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사가서 좀 아쉽네요. 에휴, 이건 늙은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흘려듣도록 해. 예, 어르신. 내가 어렸을 적엔 먹을 것도 없었고 민심도 흉흉했어. 그래서인진 몰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 그때 떠돌던 소문이 뭐였는지 알아? 그건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은 사람과 그 나뭇가지를 삶아 먹으면 다음날 거짓말처럼 나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었어. 에휴, 됐어. 그냥 늙은이가 하는 헛소리야. 그걸 들은 삼촌은 가게를 나와 파출소로 가볼까 했지만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기이한 경험을 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일, 그리고 들었던 얘기를 제보하려고 해요. 때는 2015년 여름에서 가을이 되기 전, 늦장마가 와서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꿉꿉했던 날씨가 한참 지속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참고로 저는 연천 28사단 보병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병이었고 그날은 후임 한 명과 함께 탄약고 초소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교대 인수인계할 때 초소 전화기 통신망이 먹통이 되었으니까 급한 일 생기면 무전기로 연락하라 이렇게 전달을 받고 교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별일 없이 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근무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후임한테 야, 저거 전화기 통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후임이 맞다고 하면서 좀 놀란 눈치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통신망이 돌아왔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고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한 상태로 다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불과 한 1, 2분 지났나? 다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아무 말도 없길래 이거 뭐 상대방은 들리는데 여기서만 안 들리나? 아니면 그냥 선임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화를 내면서 아니 누구신데 자꾸 장난을 치냐 뭐 이렇게 좀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2, 30초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알 수 없는 단어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들려오는 단어나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암구호를 댔더니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쑥덕쑥덕 하더니 순간 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등골이 좀 싸늘해지긴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전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섭긴 해도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복귀한 뒤에 당직사관에게 근무 중 있었던 일을 보고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는 알겠다며 당직사령에게 보고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하루는 다른 생활관 후임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어제서야 그 소문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근무 서다가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그날은 비도 안 왔고 전화통신 역시 멀쩡했다며 말이죠. 그 뒤로 부대에는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전화기에 귀신 붙었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 그 전화기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 후에 상황실에서 문제 파악을 위해 전화기에 전선을 꽂고 그날은 당직사령이 직접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나봐요. 그리고 그날 밤 역시나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이 전화가 울렸답니다. 그날 당직사령님도 저희와 똑같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전화기는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가 있던 초소에도 더 이상 전화기를 배치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서운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어느 후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알아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 쓰는 말과 사람이 쓰는 말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날 제가 들었던 전화기 너머의 말소리는 정말 귀신의 말소리였을까요? 그럼 그들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제 선임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가 있던 그 자리가 유난히 주변에 묘지도 많고 또 무당집도 꽤 많이 있어서 새벽에는 유난히 으스스하고 느낌이 이상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금요일 저녁 TV 연등을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선임이 너 무서운 얘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선임이 당직 근무를 서던 새벽 3, 4시 사이 당직 사관과 함께 근무지 순찰을 도는데 그 시간에는 유동인구도 없고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위병소에서 탄약고 초소 가는 길에 간부 1명과 병사 8명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선임은 암고를 외치는데 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건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저벅저벅 걸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을 리는 없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당직사관은 소리를 치며 너네 어디 부대 소속인데 사람 말을 개무시하냐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갔고 그 무리 중 한 명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더니 그 사람이 슥 뒤를 돌았는데 얼굴은 완전 위장을 한 상태였는데 글쎄 눈동자가 없더랍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고개만 돌려 당직사관을 바라봤대요. 그걸 본 선임과 당직사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그 무리들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군을 시작하더니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선임과 당직사관은 패닉 상태로 행정반으로 복귀했고 날이 밝은 뒤에 상황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면서 그 시간에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엔 화장실 가는 놈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며 오히려 선임한테 물었대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부대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작전과장님이 퇴근을 하다가 선임이 봤던 그 무리랑 똑같은 사람들을 마주했대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냐? 머릿수가 같았답니다. 이번엔 작전과장님이 그 무리에게 소리를 치면서 니들 뭔데 이 시간에 움직이냐? 니들 상관이 누구냐? 막 호통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일제히 작전과장님을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알 수 없는 말로 뭔가를 막 중얼거리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곤 취사장이 있는 뒤편으로 걸어가다가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했던 점은 당시 그 무리들은 현대 군복이 아니라 옛날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도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 루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쯤에 일어났던 아주 강력한 태풍인데요. 특히 강원도 동해시 사마동이라는 마을은 꽤나 큰 피해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닌지라 비가 퍼붓기 시작한 30분 후쯤 한 1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한 폐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폐가지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이 치우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눌러앉아 살아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루사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마을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을에 하나뿐인 PC방도 물에 잠기고 비디오 대여점도 물에 잠겨버려서 모든 마을 아이들이 탄식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은 안방밖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방이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모든 마을이 전기가 끊겨서 밤만 되면 컴컴해지고 또 먹을 것이라고는 지원품인 새우탕이라는 컵라면뿐이었고 물도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나눠줘서 시원하게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루사가 그치고 이틀 뒤 여기저기서 자원봉사 온 사람들이 마을을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 언니들과 놀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올 쯤엔 엄마는 집에 없었어요. 그 당시 들었던 보험에서 자연재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엄마가 싸우러 가셨죠. 현관에 쪽지 하나를 달랑 붙여놓고 나가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이 다 꺼진 집안이 무서웠는지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3일이 더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철수했고 저는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또다시 싸우러 가셨는지
엄마 보험회사 좀 다녀올게 라는 쪽지만을 현관에 붙여두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열쇠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외치고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니? 틀림없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보다 빨리 돌아와 놓고서는 쪽지를 떼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제가 엄마한테 착착 안기는 타입이라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외치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다녀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이번에는 제 뒤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틀렸어. 이거 엄마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막 둥둥 떠올랐습니다. 다녀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골목에서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집 앞에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해도 엄마는 그냥 헛것을 본 거겠지 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 손을 잡고 벌벌 떨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벌벌 떨었던 제가 무척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맛있는 걸 해달라고 조르려는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씩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만 뻥긋뻥긋 끊임없이 다녀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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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냐고 계속해서 되뇌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문이 점점 더 열리는 그 순간 저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한 그것의 옆에 제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형체를 보고 만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구슬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고 말았죠. 하지만 구슬했음에도 끊임없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그 집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가시는 분이 있다면 사마동이라는 곳에 파란 대문의 집은 절대로 이사 가지 마세요.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절대로 이사 가지 마세요. 저는 27살 남자이고요. 얼마 전까지 자취를 하다가 지금은 자취방에서 잠깐 나와 본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로 실제로 겪었던 아직까지도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자취를 했던 방은 서울 번화가 주택가 골목에 있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층마다 2세대가 살고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10세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건물 꼭대기에 건물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차는 총 4대까지 가능한 집이었는데 주차장은 1층에서 약간 지하로 들어간 느낌으로 주차장 입구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셔터문이 있었지만 그건 항상 열려 있었고 2대 2중 주차로 총 4대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주를 할 때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들이 모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는 외부 주차장에다가 다달이 돈을 내면서 주차를 했어요. 그러다 한 7, 8개월쯤 지났을 때였는데
세대 하나가 이사를 가면서 주차장 자리가 하나 비면서 제 차도 그곳에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보통 주차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에서 제일 끝에 항상 주인집의 차가 대져 있었는데 거의 매일같이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쩌다 한 번씩 차가 빠져 있을 때면 제가 거기에 넣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늦은 밤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주인집 차가 빠져 있어서 제 차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직 차를 다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후방 센서가 엄청 띵띵띵 거리는 거예요. 아직 뒤쪽 벽까지는 거리가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센서가 자꾸 띵띵띵 알림을 주길래 저는 공간이 좁아서 센서가 인식을 잘못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후방 카메라에도 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사각지대에 있나 싶어서 한번 직접 내려서 뒤쪽을 살펴봤는데 뭐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차를 끝까지 쭉 밀어 넣어놓고 주차를 해놓고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저번 달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에 잘 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이었습니다. 깊은 밤은 아니고 한 밤 9시쯤이었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주인집 차가 비어있길래 후진으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주차장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 센서 소리가 띵띵띵 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능숙하게 어떻게 보면 감으로 차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후방 카메라에 아이로 보이는 뭔가가 서 있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급하게 차를 세웠어요. 솔직히 그 순간 혼잣말로 막 욕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린애가 차가 들어오면 비켜야지 가만히 멀뚱멀뚱 왜 그렇게 서 있는지. 근데 그 찰나에 그 아이가 다른 데로 뛰어간 건지 뭔지 제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 차 밖을 둘러보는데 그 아이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저 차를 대려고 다시 후진기어로 돌렸는데 기어봉을 돌리자마자 삐 하고 후방 센서가 울리는 거예요. 아시죠? 후방 센서에 그 물건이 멀리 있으면 삐 삐 삐 이렇게 울리고 물건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 삐 하고 울리잖아요. 그래서 막 순간 짜증이 나서 아씨 뭐야? 하고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와서 차 뒤쪽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똥차 센서 고장났나 하면서 다시 운전석으로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남자치고 담력이 진짜 약한 편인데 그날 심장마비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비 화면이 후방 카메라로 전환되는 바로 그때 전신이 피칠갑이 된 웬 아이가 그만 오라는 것처럼 이렇게 두 손을 뻗고 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지 그땐 왜 손을 뻗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저는 주차 라인 맞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파킹에 주차해놓고 집으로 쫓아 올라왔습니다. 대체 내가 뭘 본 건지 감도 안 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심장만 두근거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소름 돋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서 일어나 보니까 이미 주변은 어둡고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쯤이 다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전화는 주인집 전화였고 차를 왜 끝까지 안 넣어놓고 이렇게 놨냐, 나 차 좀 넣자 하며 말하더라고요. 전 그날만큼은 주차장에 다시 내려가기 싫었는데 막상 내려가서 주인집 아줌마가 막 투덜투덜거리는 걸 들으니까 저도 짜증이 나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명도 해야겠더라고요. 평소에 주인 댁 아저씨는 좀 나긋나긋한 스타일인데 아줌마가
되게 투덜거리는 게 좀 있어요. 하여튼 저는 나도 차를 정상적으로 데려다가 웬 어린아이 귀신이 보여서 무서워서 이렇게 대놨다. 내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대놨겠냐? 이렇게 약간 반항조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러자 그 아줌마의 반응이 무슨 소리야? 또는 뭐 잘못 봤겠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요? 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뭔가 눈치챘죠. 뭐가 있긴 있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제가 차를 써야 되니까 아줌마가 안쪽에 넣으세요 하고는 제 차를 바깥쪽에 대놓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차피 집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데 그 주차장 일도 찜찜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매일 주차할 때면 그날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서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따로 물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생하게 목격한 그 아이와 지금까지도 의아한 그 집주인의 태도를 떠올려보면 분명 뭔가 사고가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빌라 주차장은 주차 라인만 있고 그 타이어 받치는 턱이 없어서 누군가 실수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보고 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저 말고 다른 세입자도 여기서 주차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20살이던 해에 오후까지는 태권도 사범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수학원을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재수학원에는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하루는 11시에 수업이 끝났는데도 걔가 집에 안 가고 계속 학원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해? 하고 물었고 그러자 걔는 오늘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투신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부모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앞쪽을 피해서 돌아서 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귀신을 잘 본다면서 집에 바로 가기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20살인데다가 운동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게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네 아파트 근처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었고 근처에 다 도달했을 때쯤에 정문 말고 후문 쪽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빙 돌아서 뒷문을 통해서 친구네 동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괜히 앞쪽으로 나가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나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 친구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마중 나와 있던 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절대 현장 근처로 가지 말라며 재차 강조하더라고요. 2번씩이나 그렇게 재차 강조를 하니 저는 괜스레 호기심이 생겨서 알겠다고 대답은 해놓고는 집에 가는 길에 앞쪽으로 가서 그 사고 현장에 가봤는데 이미 현장은 다 치워져 있었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바닥을 그 하얀색 라카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고 현장을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라 와 신기하다 하며 현장을 지나쳐 왔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뭔가 느낌이 쎄해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제 머리 위로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몸이 전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무서웠던 이유는
그 아저씨 얼굴이 위쪽으로는 뭉개져서 아무것도 없고 입만 보이고 있더라고, 입만.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라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가위라는 거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을 엄청 빠르게 혼자 중얼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딱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뻗어 제 머리맡에 놔뒀던 핸드폰을 들더니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신호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전화기에 대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곧 신호음이 멈추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바로 그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환아, 무슨 일이야? 영환아. 걔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듯 연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 천만다행히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집 앞에 잠깐 나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깊은 새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꿈 아니었나? 하고 좀 깨름직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잠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너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갔지? 내가 거기 보고 가지 말랬잖아. 이러며 저한테 화를 냈고 전 너무 무서워서 야, 너 뭔 소리야? 나 안 갔어. 너 꿈 꿨냐? 이러면서 절대 안 갔다고 빡빡 우겼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절 한참을 의심하더니 마지막엔 야, 너 오늘 핸드폰 배터리 빼놓고 자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야, 난 그런 거 전혀 안 믿어 하며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결국에 집에 가서는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배터리를 분리해놓고 잤고 다시 가위를 눌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원에 갔더니 그 친구는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호감이고 뭐고 그냥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당시 함께 공부했던 형하고 맥주 한잔 하다가 그 형이 야, 너가 전에 좋다고 했던 걔 요즘 뭐 하는 줄 아냐? 하며 저에게 물어왔고 저는 그때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은 언급하지 않았고 나 걔 좋아한 적 없다 하며 얼버무리자 이어진 그 형의 말은 야, 걔 요즘 서울에서 무당하고 있더라. 저는 형에게 에이 형, 구라치지 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형이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그 저장돼 있던 그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딱 켜가지고 보여주는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화면으로다 보던 되게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괜스레 막 소름이 돋아서 그 형한테 지난 일들을 다 설명해주고 내 앞에서 걔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위에 눌린 경험이었고 지금은 또 3년이 지나서 그 일을 경험한 뒤로 총 9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도 전 귀신은 믿지 않지만 사건 현장이나 사람이 죽은 곳은 함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